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보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또 왜 그렇게 변해야만 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커지면서 그 복잡성이나 변화 속도 이런 거에 대응하려고 계속 뭔가 시도들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코딩 기술만 바뀐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까? 이런 어떤 조직적인 약속, 방법론의 진화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 시대마다 기술적인 거, 또 사업적인 요구 같은 게 이런 변화를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죠. 가장 처음, 그러니까 한 1960년대, 70년대 자료 보면 구조적 프로그래밍 얘기가 꼭 나오던데 이게 그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그때는 사실 코드가 막 스파게티처럼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너무 힘들었죠.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코드를 순차 선택, 반복 이런 좀 명확한 논리 구조로 짜자. 그래서 가독성도 높이고 안정성도 높이자. 이런 첫 시도였어요. 제어 흐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였죠. 그 복잡한 걸 좀 정리하는 논리적인 구조를 잡는 게 먼저였군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자료에 보면 그 유명한 폭포수 모델이 엄청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건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단계별로 딱딱 끊어서 하는 방식이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요.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진 거예요. 폭포수 모델은 이제 요구사항 정하고 설계하고 만들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고 이 각 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전 단계가 딱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가고 진짜 폭포수처럼요. 네, 문서화도 엄청 강조했고요. 이걸 통해서 진행 상황을 좀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던 거죠. 큰 시스템 만들 때는 이게 뭔가 좀 안전장치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아하, 예측하고 통제하는 게 중요했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또 이 방식이 변화에는 좀 약했다, 이런 지적도 많더라고요. 한번 정하면 이게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일단 개발 딱 시작하면 중간에 요구사항 바뀌어도 이거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현실 비즈니스는 계속 변하잖아요. 이런 좀 경직된 면이 결국 다음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 변화가 바로 90년대에 확 주목받았던 객체 지향, OOP로 이어진 거군요. 이건 기존 방식이랑 어떻게 달랐던 거예요? 네, 객체 지향은 소프트웨어를 뭐랄까 현실 세계처럼 객체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하는 걸로 모델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재사용성이 확 높아지고 또 뭐가 고장나면 그 해당 객체만 딱 고치면 되니까 유지보수가 훨씬 쉬워졌죠.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던데 그 RAD라고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나 프로토타이핑 같은 거요. 일단 빨리 만들어서 사용자 피드백 받아보자. 이런 시도들도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어떻게든 좀 더 유연해지려는 움직임이었죠. 재사용성, 그리고 유연성, 이게 중요한 키워드였네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드디어 애자일이 전면에 딱 등장합니다. 자료들 보면 거의 개발 문화의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 뭐가 그렇게 핵심적인 변화였을까요? 그 당시 이제 인터넷이 확 퍼지면서 비즈니스 속도가 정말 폭발적으로 빨라졌거든요. 몇 달, 몇 년짜리 계획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죠. 애자일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려고 나온 거예요. 문서나 계획보다는 실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해진 절차보다는 고객하고 계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걸 더 중요하게 보고요. 변화가 오면 막 저항하기보다는 그걸 유연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거죠. 스크럼이나 칸반 같은 것들은 이런 애자일 철학을 실제 개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틀이고요. 네, 짧은 주기로 계속 개발하고 피드백 받아서 바로바로 반영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속도랑 변화 대응, 그게 정말 핵심이었군요. 근데요, 그럼 애자일만고는 뭔가 좀 부족했던 걸까요? 2010년대 이후 자료를 보면 또 데브옵스가 엄청 중요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이 개발팀은 막 빨리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싶어 하고 운영팀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이니까 서로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잦았어요. 데브옵스는 이 개발, 데브와 운영, 옵스 사이의 어떤 벽, 이걸 허물고 서로 협업하고 또 자동화를 통해서 더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자.
이런 문화이자 기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CI/CD라고 하죠.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코드를 딱 바꾸면 자동으로 테스트 쫙 돌고 배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거의 즉시 새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랑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겁니다. 요즘은 또 AI나 클라우드, 심지어 코딩 거의 없이 앱 만드는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 이런 거랑 막 결합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와, 진짜 숨가쁘게 변화해 왔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처음엔 코드 구조화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폭포수, 그리고 재사용성을 높인 객체 지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애자일, 그리고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는 데브옵스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방법론이 절대적으로 최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각자 해결하려던 문제가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프로젝트 특성이나 팀 규모, 또 요구 사안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조합해서 쓰는 거. 이걸 테일러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핵심 역량이 된 거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사례들도 결국 보면 다 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 찾기, 이거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유연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온 여정이었네요.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AI가 이 흐름에 정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단순히 코드 생성이나 테스트 자동화, 이걸 넘어서서 어쩌면 AI가 개발 파트너가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AI가 코딩의 상당 부분을 진짜로 담당하게 된다면 미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과연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해질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